사명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한 달에 2살하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자체는 의대가 있지만 병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UNMP입니다. 이것도 참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와인들 몇 병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한국에서 학사 자격이 있었고 대학을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호사 4년제를 다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가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따서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일을 좀 하고, 그걸 가지고 OPT라는 그 비자를 가지고 워킹 퍼밋을 가지고 1년을 일하고 다시 또 배첼러 그 RN to BSN 프로그램을 가서 BSN을 받아서 졸업과 동시에 또 OPT를 또 받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 RN 경험도 좀 쌓고 연차도 좀 생기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병원이나 리앱에서 항상 그 비자 서포트를 받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서포트를 해줘도 영주권이나 그 H비자라는 취업비자에 충족이 안 되는 게 그 너싱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게, H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의 조건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진 3년 이상의 매니저급 정도를 돼야지 비자 엘리지빌리티에 충족이 되는데, 그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측에서는 저를 스폰서를 해주겠다 했는데, OPT를 받아서 그 퍼밋을 받고 저는 예일에 이제 가기로 했고, 예일에서도 좀 얘기가 됐고, 항상 그 병원 측에서 그래요. 우리가 해줄게. 그래놓고 프로세스는 다 내가 해야 돼. 좀 오퍼를 받고서 이제 가야겠다 했는데, 이미그레이션 측에서 내 서류를 다 잊어버리는 바람에 예일에서 일도 못하게 되고, 스테이러스가 되게 불분명해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스턴에 와서 어필을 해서 다시 OPT 카드를 또 받았어. 또 받아가지고 일을 계속 하게 됐던 와중에 안 되겠다, 널스 프로페셔널 해야겠다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다행히 직업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실습했던 곳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제가 거기서 실습을 했으니까 그 자기들이 일을 하자 해가지고 귀도 안 돌아보고, 다른 병원에 인터뷰는 계속 받지만 그 첫 번째 직장하고 얘기를 해서 구두를 면접을 보고 구두 오퍼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스폰서를 하자 하던 와중에 남편이, 지금 남편, 당시에 남자친구가 약혼을 하자고 그래서 약혼과 동시에 결혼을 해서 그린카드를 남편을 통해 받게 됐어요. 정말 10몇 년의 고생보다 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연애도 한 1년 이상 했긴 했는데 어떻게 결혼으로 잘 이어져서,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결혼이었다. 내가 유학생활 중에 제일 쉬웠던 게 결혼이었다. 결혼 준비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부터 크게 범죄 기록도 없고, 술은 잘했지만 크게 범죄 기록도 없고, 운전면허도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크게 뭐 문제가 일으켰던 게 없기 때문에 인터뷰 자체는 쉬웠어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바케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커플은 들어가서 그래 그냥 간단한 뭐 질문 2-3개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저는 또 성격이 옛날엔 굉장히 대충대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학생을 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해지고,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내 서류를 한번 잊어버렸다는 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요소들을 좀 배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좀 더 꼼꼼해진 거, 서류적으로 미국 행정 그 절차 하시는 분들이 서류적으로 그렇게 꼼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엔 또 숙기도 많았고, 지금은 전산화돼 있지만, 그래서 영주권 서류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인덱스를 앞에 놓고 모든 거에 스티커를 붙여서, 처음에 뭐 운전면허 기록도 있었어야 됐고, 뭐 남편을 어떻게 만난 기록도 있었어야 됐고, 텍스 기록도 있어야 됐고, 또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남편이 나를 스폰서하는 거잖아요. 회사를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은 회사가 나를 스폰서하는 거지만,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남편이 나를 스폰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연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재정 상태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일을 그만둬도 남편으로 인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그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다. 그 남편의 텍스, 뭐 일하는 곳 거기에 레터도 있으면 좋고, 뭐 친구들이랑 그 사진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도 별의별 걸 다 첨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공적인 서류 이외에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아니면은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넣으면 더 좋다라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인덱스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는 이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걸 해서 갖다 줬어요. 아주 좋아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별의별 걸 다 물어봤어요. 질문 10가지를 해서 남편은 뒤에 있고,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 사람이 인터뷰어가 듣고, 저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저를 앞에 두고 남편도 뒤에 두고, 그러면 이제 같은 질문을 해서 그 답이 맞는지를 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여행 갔던 그 도시 이름을 대봐. 그래서 이제 쫙쫙쫙쫙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웃겼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네 집에 있는 커피 메이커를 뭘로 만든 커피 메이커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당시에 커피 메이커가 5개였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거 5개였다는 말을 안 했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잘 쓰는 네스프레소 뭔가 하는 말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또 디테일을 좋아하니까 또 5개 있는데 어떤 거를 얘기해줄까? 또 빵 터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영주권 인터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파트너와 입을 맞추고 가야겠네요. 보통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오래 이게 한 1년을 살았으니까 충분히 많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닌 인터뷰이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모를 수도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뭐 긴장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하하호호 하면서 하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봐요. 그럼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 당시는 코비드 전이었고 어플라이하고 받기까지 1년이 안 걸렸어요. 1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 워낙에 행정체제가 잘 돼 있고 빠르지만 미국은 땅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를 하나 받으려면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거를 이제 속에 이제 참은 인자를 그린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미국 와서 이런 게 참 나를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인내심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사회가 나를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일반 어학 연수한 분들이랑 좀 다른데, 저는 2005년에 Cultural Exchange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있어요. 오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교원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서 그 호스트 패밀리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사는 그런 Cultural Exchange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에서 살고 그 집 8살짜리 쌍둥이 아이들 학교 개반상을 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와서 1년 동안 월급을 받고 차도 받고 교육비도 받고 어학연수 대신에 그렇게 해서 영어 실력을 조금 키워놨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던 와중에 그때 조금 앞날도 좀 암담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래 간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왔거든요. 녹록지 않죠. 일단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스턴 물가 자체가 미국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높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하면은 물가가 아주 높기로 유명한 도시고 해서 숙식비를 어떻게 줄여볼까 하던 고민 중에 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미국 분들이 그 집 자체를 그 학생들한테 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집인데 방이 9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무료로 받아서 살고 대신에 나머지 8명 친구들, 그 룸메이트들의 컴플레인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관리해주고 빌도 관리해주고 그런 친구를 만났었는데, 저도 거기서 차관을 해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빌려서 방을 3-4개 정도 있는 그 아파트먼트에서
제가 한 방을 살고 그 나머지 방을 제가 재렌트를 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그래서 한 달 렌트 비용을 훨씬 줄이고 대신에 유학생 아이들을 제가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유학생 애들이라면 또 대학생들이니까 저는 그때 1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고, 그래서 나름 크레딧도 신용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을 그 아파트 전체를 렌트를 해서 빌려주고 다시 그걸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모든 거를 좀 렌트 비용을 좀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식비는 어쩔 수 없어요. 꼭 먹어야 되는 밥 수준이어서 식비는 본인이 정말 부지런히 그냥 장도 좀 보고 요리도 좀 하면은 당연히 줄고, 미국 애들은 거의 사 먹기는 하는데 저는 주로 요리를 많이 했어요. 밥도 집에서 해 먹고 도시락도 싸가 버릇하고, 그래서 그 버릇이 지금도 그래서 일할 때도 도시락을 항상 싸고 다니는 편이에요. 잘된 한 끼, 스시 같은 거 한 끼를 잘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도시락도 싸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큰 아파트를 빌리는 것 자체가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근데 저 때는 버클리라는 뮤직 스쿨이 있는데 그 앞에 렌트를 해서 유학을 바로 온 일본 친구, 중국 친구, 한국 친구들한테 리렌트를 해서 다시 렌트를 해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제 렌트비를 조금 줄이는 방법?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근데 제가 있던 데는 됐었고 또 사람들 좋아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나갈 때쯤이면 또 다른 친구를 또 데리고 오고 해서 소문이 나서. 왜냐면은 저는 크레딧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집 렌트를 할 때 크레딧이 좋거나 아니면 아예 통장에 3개월 동안 렌트를 낼 수 있다라는 그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2명의 친구가 일본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살고, 그 다음에 또 졸업한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부동산 중개급비도 안 들고 그 꼬리를 물고 와가지고 저는 좀 잘 렌트비를 해결하는 편이었어요. 매달 통장을 보면서 이만큼의 렌트비로 쑥 빠져나가면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그게 조금씩 부담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육아휴직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휴가가 제일 짧은 나라예요. 이게 경제적인 자본주의가 아주 크게 작용도 했고, 일단 정말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육아휴직에 대한 복지는 아주 미개해요. 미개하다는 표현이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인식이 낮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1, 2년 뭐 출산한 다음에 뭐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도 주고, 사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시마다 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아이만 낳으면 초등학교 갈 때까지 거의 지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미국은 그게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육아휴직이 52주, 그러니까 5달 조금 넘잖아요. 휴가를 다 붙이고 내가 막 연차를 다 끌어다 모은다 해도 6개월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 내에 있는 유러피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유럽적 법을 좀 따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보스턴, 후바기 병원들은 저 때는,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했지만 2년 전까지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딱 3개월을 줬어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근데 이게 3개월이 되면 아이가 이제 정말 겨우 이제 눈 뜨고 조금 방긋방긋 웃을 때거든요. 그 어린 아이를 떼놓고 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게, 그 베이비시터를 쓰면은 누가 한 명이 우리 집에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아니면 아이를 어디 어린이집, 데이케어라는 곳에 보내면 그 데이케어를 보내는 곳은 조금 더 싸고 대신에 시간도 좀 길고, 하지만 그 베이비시터를 쓰면은 그 시간만큼 드는 돈이 거의 2배를 더 돼요, 데이케어보다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봤어요. 3개월 반 때 개 돌고 나 돌고 한 5주 지나고 얘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콧물에 눈물에 막 기침에, 그러니까 아기가 못 자니까 저도 못 자고, 그러던 와중에 아이 5개월 때 코비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던 와중에 저는 또 다른 부서로 착출이 되고, 그런 와중에 데이케어가 하루 전날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문을 닫아야겠대요.
그래서 아이 받을 사람은 없고 엄마니까 또 분명히 아빠도 책임이 있는데 엄마라서 더 책임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하고 다행히 남편이 좀 늦게 갈 수 있는 직장이라서 다행히 그 회사에서도 좀 늦게 사람들을 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밤에 일을 가고 그래서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다른 그 베비스를 찾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저도 남편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일드 케어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데 한국엄마들이랑 하는 말이 아기를 낳는 건 미국이고 아기를 낳자마자 초등학교 전까지 키우는 거는 한국이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미국으로 다시 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을 해요. 그 분당 1달러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이가 프라이빗 데이케어에 가고 있는데 한 달에 2살하고 9개월 때까지 2,700불을 냈어요. 한 달에. 그 코비드 때문에 시간 운영도 단축이 돼서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 월화수목금인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론 그 시간 내내 가진 않고 조금 8시 반에 가면은 제가 좀 일찍 데리러 갈 때도 있고 해서 그게 2,700불이었고 이제 거의 3살이 돼서 이제 터들러 룸으로 올라가서 줄어든 게 2,100불. 그거를 앞으로도 쭉 내겠죠? 이제 퍼블릭 갈 때까지. 그래서 되게 큰 문제들이 맞벌이잖아요. 맞벌이여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갈등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커리어를 포기를 하느냐, 더 나은 직장을 찾아봐야 하나. 그 나은 직장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이거를 포기해야 하나. 저는 안 포기하고 그 있는 직장 안에서 많이 좀 시간도 바꿔보고 시프트도 바꿔보고 해서 지금은 조금 안정된 상태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커리어와 육아에 대한 갈등은 있어요. 차일드 케어 자체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어린아이는 사회가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이 양육은 사회가 도와줘야지 이거는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도 바쁘고 저는 다행히 시부모님이 계셔서 근처에 계시지만 코비드 동안에는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아이 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도움을 전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가 어쩌다 한번 아프면은 내가 이틀 쉬고 남편이 하루 쉬고 그래도 좀 안 나오면은 부모님한테 가끔 도움을 받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라지겠네. 이게 무서워서 뭐 미국에 와서 못 산다. 이것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는 이제 의무화돼 있으니까 물론 아이를 픽업하는 사람을 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사라지고 어떻게든 맞춰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저는 출근이 6시예요. 수술이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가서 수술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6시에 출근을 해서 환자가 6시 반 정도에 이제 플로어에 도착을 하면은 6시 반부터 이제 환자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수술이 7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때만 두 번째 이제 팀들을 우리 환자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는 출근이 6시여서 아이를 아침에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남편이 아이를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면은 저는 이제 일을 얼른 끝내서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죠.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로서의 큰 장점은 그거 같아요. 물론 스케줄이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내 환자를 봐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시간을 채워줘야 되는 유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간호사로서 직업 자체가 이게 아니면 다른 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고 앰뷸레이터리도 있고 플로어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가 6시부터 원래는 6시부터 4시 반까지 10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데이만 일을 하고 하루는 쉬었었어요. 근데
가족 중심으로 커리어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다들 말을 하니까 6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고 그게 이제 10시간씩 올해부터 금요일 쉬는 날 없이 대신에 2시 반에는 나올 수 있어서 아이를 좀 일찍 픽업을 해서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체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계속 똑같고. 또 플렉시빌리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간호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국이랑은 좀 실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육아휴직이 너무 잘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피메일 워커로서 그 일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조금 경우가 달랐던 게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팔까 했었는데 안 된다. 우리는 허리띠 지역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집을 사자. 근데 당시에 이제 출산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는 못 산다. 그래서 그거를 킵을 하고 두 번째 몰기지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첫 번째 집 조그만 아파트는 몰기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두 번째 아파트를 살려고 두 번째 싱글하우스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싱글하우스인데 2층 집인데 한국이랑 좀 다르게 여기서 2층 집이라고 그러면 큰 집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미국은 땅은 크고 하니까 조금만 교회 시내에서 사는 거를 좀 포기를 하고 교회로 나가면 충분히 2층 집을 살 수 있는데 살 때 모기지가 20% 집값의 20%를 하면은 그 세컨 인슈런스를 안 사도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캐시가 현금이 그 집값의 20%가 안 되면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모기지라는 것 자체가 내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한 걸 빌려오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 은행들도 위험 부담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길 원해요. 내가 만약에 20%를 못 내면은 근데 다행히 우리는 20%를 만들어놨었고 현금 박치기라고 하죠. 현금 박치기 하는 거 20% 그게 다행히 있었고 그거 외에도 신용도가 아주 중요해요. 신용도가 중요한데 저는 다행히도 2005년부터 차곡차곡 크레딧 카드를 조금씩 써서 그 리밋도 올려놨었고 다행히 조금씩 카드를 쓴 다음에 잘 갚았고 미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만점이 850이거든요. 저는 820이 넘어서 대박이죠? 근데 저 너무 신기한 게 남편도 그랬어요. 성격이 그런 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빚을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차를 샀으면 이제 매달 내야 됐던 그런 할부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물려본 적이 없고 일단 다 자동이체를 시켜놔서 그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둘 다 그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신용도가 둘 다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면은 정말 무슨 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별의별 다 물어보죠.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그 2005년 때부터 잠깐 썼던 그 영어 이름 기록 내가 어디 살았었는지 그 지난 10년 동안 살았던 그 주소지 이런 것까지 다 내야 하고 지난 2년, 3년 동안의 텍스 기록, 그 텍스를 어떻게 밀려 있는지, 그 텍스를 그만큼 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컴이, 내 셀러리가 이만큼 안정적이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니까 그런 것도 갖고 갔어야 되고, 몰기지 쇼핑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만 몰기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맞는 거랑 제일 이자율이 낮은 거랑 어디서 제일 빨리 나오는지 프로세스가 얼마나 편하게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하고 그래서 꽤 골치가 아픈 작업이에요. 근데 집을 사는 게 파는 것보다 훨씬 쉽대요. 저는 BIDMC라는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일을 하는데 그 하버드 대학 자체는 의대가 있지만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 학생들이 의대 학생들이나 너스 프랙티셔너나 PA 학생들이 이런 연계된 병원에 와서 수련을 받거든요. 저도 그 병원 중에서 그 큰 병원 중에 하나인 곳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지금 마취과에 있고 마취과 너스 프랙티셔너예요.
일단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티어 그룹이 있어요. 티어 1, 2, 3가 있는데 저는 티어 2 그룹이고 티어 1은 primary care, 티어 2가 저처럼 primary care 비슷하게, acute care 비슷하게 그렇게 티어 그룹이 있고 티어 3는 완전 acute care예요. ICU nurse practitioner 아니면 neonatal nurse practitioner 이렇게 중증도가 높은 곳에 가는 그래서 이 티어 그룹마다 약간의 연봉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nurse practitioner가 지금 저희 병원의 nurse practitioner가 nursing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MD 그룹 쪽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ull authority가 있지만 payment와 benefit은 일단 MD 그룹과는 나눠져 있고 K 그룹 자체가 좀 nursing하고 MD랑 좀 다른 그룹이에요.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퍼포먼스 리뷰 점수가 내 월급 인상과 관여는 없어요. 반영은 되겠지만 관여는 없고 매년 2%씩 오르고 있어요. 그 퍼포먼스 리뷰랑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2%는 2%는 오르는 시스템이에요. 너싱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아주 연봉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메이저 호스피털들이 마켓 어드저스먼트라는 거를 해서 RN과 MP의 그 샐러리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자꾸 어세스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R&D 월급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nurse practitioner 샐러리를 다시 올려야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직업을 가진 커리어 우먼, 커리어 맨이라면은 항상 이것도 그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샐러리, 파이낸스에서 오는 그 자립감도 그 커리어의 정말 중요한 일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그 월급을 이만큼 받고 내가 그 이상으로 일을 해서 나를 갈아 넣어서 사명감을 느끼고 그러해야 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분명히 파이낸스 인디펜던스에서 오는 자립감, 성취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호사들도 MP들도 MBA 하는 사람들이 많고 분명히 우리의 보이스가 그 파이낸셜 디파트먼트에서 들려줘야 하고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MP 그룹 같은 경우에도 MBA를 했던 nurse practitioner 중에 한 명이 이제 디렉터가 돼서 파이낸스에도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고 파이낸스 스트럭처 말고도 MP들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어떤 곳에서 써야 하는지 프랙티스 스코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보이스가 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관념을 키우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돈을 모아서 쌈짓돈을 들고 은행에만 넣어놓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재테크를 해서 내 커리어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도 이것도 내가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받은 경제적 힘을 가지고 내가 다음을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RNA라고 통상 그분들은 수술 안에 인트라옵을 주로 관리를 하고 들어가서 환자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수술 전과 후에도 보지만은 주로 이제 주된 임무가 환자 리스크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수술 전에 와서 만나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플랜을 세워서 그 수술이나 수술 사이에 마취를 편하게 제공을 하고 문제를 없게 하는 게 그분들의 주된 임무라면 작은 병원은 그 CRNA나 anesthesia doctor 그 attending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PECU 가서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이 큰 병원들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OR 시간을 줄여주는 게 병원에서도 이득이고 환자들 대기 시간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분업화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맞이를 해서 어드미션을 해서 그 리스크 팩터를 다 걸러내고 환자를 옵티마이즈 시켜주는 게 내 임무고 이 기본 그 리포트를 바탕으로 내가 그 환자를 어세스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CRNA나 어텐딩과 얘기를 해서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환자 인터뷰나 그 어세스먼트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오로지 그 마취, 인트라움 마취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다음 환자가 기다릴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한 환자를 사인오프를 하면, 이렇게 회피해서 널스들에게 사인오프를 하면은 제가 그걸 슈퍼바이저를 하고 모니터를 하는 역할을 해요. 저는 전후를 맡고 중간에 이제 OR 들어가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보통 이렇게 분업화된 게 저희 마취가의 특성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나와서 자격을 딴 거는 Adult Primary Care인데, Primary Care와 Acute Care가 굉장히 분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Acute Care 하면 ICU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Acute Care에서 일했던 사람도 Primary Care 와서 일을 하고, Primary Care 와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적절한 수련을 통해서 Acute Care를 갖는 사람도 많거든요. 물론 Acute Care를 가기 위해서는 Acute Care Nurse Practitioner 자격이 필요한 부서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Acute Care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은 Acute Care를 통해서 Primary Care로 갈 수 있게, 그 편안해지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Acute Care의 저는 한 루트라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cute Care와 Primary Care가 겹치는 부분도 많고 완전 세퍼레이트된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은 호스피털리스트 비슷하게 그 short-term rehab floor에서 일을 하면서 primary care 경험을 살려서 환자를 보는 게 제 주된 임무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마취과로 왔는데, 마취과도 비슷해요. 마취과도 영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제가 마취과로 있는 디파트먼트의 정확한 명칭은 acute care, critical care, pain, medicine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마취라는 것 자체가 좀 고통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드에이크 클리닉도 있고, 페인 서비스도 있고, 프리 애드미션 테스팅도 있고, 아니면 GI, 아니면 CV, cardiovascular department도 커버하고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요. 그래서 primary care nurse practitioner도 충분한 수련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마취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3살짜리라 그렇게 인터넷을 자주 들어가진 않는데, 인스타도 있긴 있고, 물론 아이 사진이 거의 다이긴 하지만, 그리고 블로그도 있어요. 지금은 좀 활동이 좀 미비해졌지만 아이가 조금 컸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마음이 있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당연히 여기 유튜브 서브스크립션을 하시고 댓글을 다시면 보고 답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